성실하게 일하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우린 평생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취업이 가난의 탈출구가 아니라 더 깊은 가난의 늪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기도 하거든요. 분명 돈을 벌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더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 직장에서 주는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박탈할 만큼은 되지만 삶을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복지의 함정 때문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이득이 되어버리는 이 말도 안 되는 시스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빈곤의 덫은 대체 어떻게 설계된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빈곤의 함정이라는 놈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독합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가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치 대물림되는 저주처럼 세대를 이어가며 가난을 지속시키거든요. 어떤 함정은 개인의 삶에 아주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돈이 없으면 건강이 점점 나빠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소득은 더 줄어들게 되죠. 소득이 줄어드니 다시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무한히 반복되는 겁니다. 다른 함정들은 국가 전체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썩어 빠진 정부의 부패가 반복되거나 기후변화로 인해 땅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함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빈곤에서 구해내기 위해 설계된 정책에서 비롯되는 함정입니다. 나를 끌어올려 주려던 구원의 손길이 오히려 내 발목을 꽉 붙잡는 족쇄가 되어버리는 셈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사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20세기 전에는 종교단체나 민간단체가 주로 이 일을 맡았지만 오늘날에는 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집세나 식비, 에너지 비용, 그리고 의료비까지 나라 돈으로 지원해주는 복지 프로그램이 그 예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현대사회의 튼튼한 안전망이 되었고 실제로 수백만 명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이런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이른바 소득 심사를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즉, 특정 소득 수준 아래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이 정책은 지원이 가장 절실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아주 꼼꼼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기준보다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시작하면 그 즉시 모든 지원을 끊어버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만큼 충분히 벌었는지는 상관없이 말이죠. 이런 악순환은 우리 사회 모두에게 해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경제학의 기본 모델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선택하는 합리적인 존재입니다. 만약 빈곤층에 있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결국 손에 쥐는 돈이 똑같거나 오히려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결국 정부 지원에 계속 의존하는 길을 택하게 될 겁니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이 지원금 삭감으로 전부 날아가 버리는데 어느 누가 힘겹게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사회적인 보람을 찾기도 하고 개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도 하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 때문입니다. 돈이 고용의 핵심 동기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만약 일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일손이 부족해지니 나라 경제는 서서히 활력을 잃고 멈춰 서게 됩니다. 결국 사회 전체가 빈곤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겨우 버티고 있던 사람들까지 그 경계선 아래로 밀려나게 되죠.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일하는 사람을 오히려 처벌하는 것 같은 이 이상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이미 많은 나라가 이 함정을 피해가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당분간은 정부 지원금을 끊지 않고 계속 주는 곳도 있고요. 돈을 더 벌기 시작하면 지원금을 한 번에 싹둑 자르는 게 아니라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천천히 줄여나가는 방식을 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방식도 일을 해서 얻는 경제적 이득을 조금 깎아먹긴 하지만 적어도 일을 안 하는 게 이득이라는 황당한 상황은 막아줍니다. 복지의 함정이라는 위험 수위를 낮추는 거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 정부들도 있습니다. 교육이나 보육, 의료 같은 필수적인 혜택을 아예
모든 시민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 보편적 혜택이라는 개념을 끝판왕 수준으로 확장한 아이디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입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매달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말이죠. 전문가들은 이것이 복지의 함정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소득은 내가 번 월급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내 월급에 더해지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매달 기본소득으로 1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200만 원을 벌면 이 사람의 총소득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일하면 일할수록 내 지갑은 더 두둑해지는 거죠. 지원금이 끊길까봐 전전긍긍하며 일자리를 포기할 이유가 전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기본소득은 우리 삶 아래에 튼튼한 소득의 바닥을 깔아주는 셈입니다. 그 밑으로는 아무도 떨어지지 않게 받쳐줘서 애초에 빈곤의 늪에 빠지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죠. 사실 이 아이디어는 18세기부터 수많은 천재 경제학자와 사상가들이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가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핀란드나 케냐, 캐나다 같은 곳에서 소규모 실험을 해보긴 했지만 이걸 국가 전체나 전 세계 규모로 확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작은 마을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나라 전체에서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막대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지, 물가가 너무 오르지는 않을지,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일할 의욕을 잃지 않을지 같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복지의 함정도 큰 문제지만 애초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빈곤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시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다른 이들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그걸 활용할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교육을 덜 받았거나 남들보다 덜 부지런하거나 혹은 장기적인 인생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부족해서 가난이 이어진다는 논리죠. 그런데 두 번째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애초에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기회를 마주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췄어도 시작점 자체가 너무 뒤처져 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삶에는 이른바 부의 임계점이라는 선이 존재합니다. 만약 내가 이 선 위에 있다면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하거나 기술을 배울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 아래에 있다면 어떨까요? 당장 오늘 먹고 살기 위해 저임금 노동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 빈곤을 계속 유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청년은 비싼 등록금이 없어서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지 못합니다. 좋은 직장이 없으니 저축은 꿈도 못 꾸고 저축이 없으니 나중에 자기 자녀의 교육비도 대줄 수 없게 되죠. 결국 그 자녀도 다시 빈곤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재산이 너무 적어서 그 감옥에 갇혀버린 셈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빈곤의 함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전 세계의 빈곤을 줄이려는 노력은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생계비를 조금 보태주는 수준을 넘어 사람들을 이 부의 임계점 너머로 훌쩍 밀어 올려서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돕는 정책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하니까요. 자, 이 빈곤의 함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시골 마을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진행됐습니다. 이름하여 초빈곤층 자산 이전 프로그램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가장 가난한 집들의 소 한 마리를 그냥 주는 것이었죠. 소 한 마리라고 하니 누군가에겐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곳 사람들에게 소는 엄청난 자산입니다. 우유를 짜서 팔 수도 있고 새끼를 낳으면 재산이 불어나고 밭을 갈 때도 꼭 필요하니까요. 한마디로 살아있는 생산 공장인 셈입니다.
연구팀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1년 동안이나 6천 가구의 삶을 아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의 정확성을 위해 가난한 가구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딱 절반의 가구에만 무작위로 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를 받은 그룹과 받지 못한 그룹이 시간이 흐른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밀하게 비교해야만 이들의 변화가 진짜 소 한 마리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실험을 시작할 당시 이 마을의 경제 구조는 아주 독특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간이 없었습니다. 생산 자산을 아주 많이 가졌거나 혹은 아예 없거나 둘 중 하나였죠. 가난한 사람들은 닭이나 염소 몇 마리를 키우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에 매달렸고, 부유한 사람들은 소와 땅을 가지고 풍족한 농사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돈의 액수 차이가 아니라 아예 사는 세상 자체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를 나누어 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소 한 마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다른 세상으로 이동시킬 만큼 강력한 지렛대가 되어준 것이죠. 연구 결과는 우리가 앞서 말한 빈곤의 함정 이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일종의 마법의 선, 즉 임계점이 존재했습니다. 이 선 아래에 있던 집들은 소를 받았음에도 다시 가난의 늪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컸지만, 이 선을 넘긴 집들은 빈곤에서 완전히 탈출했습니다. 이 운명의 선은 소 한 마리 가격보다 아주 조금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쉽게 말해 소를 한 마리 더 잘 키울 수 있는 수레나 헛간 하나를 더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실제로 소를 받은 지 4년이 지났을 때 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재산의 14%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긴 사람들은 오히려 재산이 16%나 늘어났죠. 그리고 11년이 흐른 뒤 이 격차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졌습니다. 선을 넘긴 사람들은 소를 더 늘려갔고 마침내 자신만의 땅까지 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소 한 마리를 겨우 받았던 사람들이 11년 뒤에는 당당한 땅 주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요. 하루 벌어 먹고 살던 일용직 노동자에서 자기 땅을 일구는 농장 주인으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긴 실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명확합니다. 빈곤의 함정이 있는 곳에서는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지원이 한 사람의 평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은 결코 무능력하거나 게으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초기 투자를 할 수 없었을 뿐이죠. 그들을 꽉 쥐고 있던 제약이 풀리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빈곤을 탈출했습니다. 결국 가난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의 문제였던 겁니다. 사실 이 실험 결과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줍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그동안 우리는 어마어마한 인재들을 낭비하고 있었던 셈이거든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약 돈 문제나 환경적인 제약이 없었다면 이 지역 가난한 사람들의 90%는 소를 키우는 축산 전문가가 되었을 겁니다. 일용직 노동을 선택했을 사람은 단 2%밖에 안 됐을 거고요. 하지만 현실은 어땠나요? 정반대였습니다. 단지 처음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90%의 잠재적인 전문가들이 자기 재능을 썩히며 고된 일용직 노동에 매달려야 했던 겁니다. 이건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시간을 쓰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이들을 빈곤의 선 너머로 단 한 번 훌쩍 밀어 올려주는 비용보다 이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 생기는 경제적 손실이 훨씬 더 컸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화끈하게 도와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나라 전체에 훨씬 이득이라는 뜻이죠. 이 발견은 전 세계 빈곤 퇴치 전략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제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거죠. 지금처럼 매달 쥐꼬리만한 생활비를 조금씩 계속 보태주는 방식은 당장의 배고픔은 면하게 해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정을 빠져나가게 하지는 못하죠. 오히려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이 빈곤의 담벼락을 단숨에 뛰어넘을 수 있도록 빅푸시, 즉 아주 강력한 한 방의 지원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전략을 쓰든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단순히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갈 능력이 있는 주체로 믿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힘과 기회를 실어줄 때
비로소 수세대를 이어온 잔인한 빈곤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이 지독한 빈곤의 함정과 싸워왔거든요. 여러분은 2014년 온 국민의 가슴을 울렸던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이라는 차가운 벽에 막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방에는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가 남아 있었죠. 도움이 절실한 사람이 도움을 청했는데 정작 제도가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겁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고 2022년부터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끊었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40%에 육박합니다.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죠. 평균인 14%와 비교하면 무려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사실입니다.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OECD에 들어갔지만 노인 빈곤만큼은 16년째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끄러운 성적표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단 사람이 너무 부족합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 1명이 관리해야 하는 대상자가 평균 1000명이 넘습니다.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정작 구석구석 숨어있는 어려운 분들을 찾아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여기에 예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사회 복지 비용은 GDP 대비 7.6% 수준입니다. OECD 평균인 19%의 절반도 안 되죠. 과거에는 가족이 부모를 모시는 게 당연했지만 이제는 그 구조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자기 삶을 꾸리기 벅차다 보니 부모님을 부양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은퇴하고도 쉴 수가 없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하죠. 그런데 슬픈 사실은 그 일자리 대부분이 아주 낮은 임금을 받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역설적인 상황.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빈곤율도 1위라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가난은 결코 개인의 게으름이나 무능함 때문에 생기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잘못 설계된 복지 제도가, 때로는 시작점 자체가 다른 불공평한 기회가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을 뿐입니다. 방글라데시의 소 한 마리가 증명했듯 사람에게는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숨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선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줄 단단한 첫 번째 사다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야 할 사다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굶지 않게 빵을 주는 것을 넘어 다시는 이 가난의 늪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튼튼한 발판과 안전망을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숙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빈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빈곤의 함정을 깨기 위해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다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지식을 채우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는 시간, 지식환전소였습니다.